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엄마 생신이라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모여서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 표정이 밝고 좋았습니다. 한참 친구들 만나서 놀라인데도 외할머니 생신이라고 기분 좋게 자리에 나와준 20대 조카들과 장모님 생신이라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형부들까지 오랜만에 모두 모여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오늘 기분 좋겠네. 손주들부터 사위들까지 모두 모여서. 좋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기분 좋아.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모두 모여야 할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비었으니까요. 엄마, 시집간 딸은 넷인데 사위는 셋만 있게 해서 미안해.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해? 엄마랑 아빠는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마. 네,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웬만하면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혼한 걸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장의 끝을 보여준 시댁 식구들, 그리고 배려와 양보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던 남편. 제가 겪었던 일은 그 누구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막장 중의 막장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년 연애 후에 결혼했어요. 만남은 아주 평범했어요. 흔히 말하는 소개팅이었죠. 기대하고 나간 자리는 아니었지만 첫인상부터 마음이 가긴 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시작부터 서로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어요. 남편은 누나 하나, 여동생 하나였는데 결혼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요즘 거의 누나네 집에서 살아. 조카가 셋이나 있거든. 누나네가 맞벌이라 애들은 거의 엄마가 보는 편이야. 그리고 내 동생은 웹툰 작가인데 아직은 거의 무명 수준이라 백수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아 보여. 요즘엔 거의 친구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해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내심 좋았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으실 거고 큰 신우는 워낙 바쁘고 아래 신우도 자기 일하느라 정신없다니 은근히 시댁에 대한 부담이 줄더라고요. 결혼은 무탈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1년 후 잘생긴 아들도 낳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늘 재밌고 포근했다가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상대가 미워지기도 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도 밀려오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 부부도 맞벌이였기에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셨는데요. 다행히 친정집이 가까워서 출근하면서 아이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수입을 각자 관리했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데 이번 달에 돈이 없다, 다음 달에 합쳐서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눈 감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죠. 제 일의 특성상 은행 계좌 아닌 현금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곤 했죠. 또 가끔씩 아빠가 딸들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주셨는데 그 돈까지 화장대 서랍에 두었다가 목돈 되면 은행에 입금하곤 했어요. 제 생각에 얼추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됐겠다 싶어 은행에 넣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나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큰돈이 사라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 있던 돈 혹시 당신이 가져갔어? 돈이라니? 아니, 무슨? 내가 여기 서랍에 현금 모아뒀거든. 근데 하나도 없네? 나 몰라.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남편도 모른다고 하고 다른 곳까지 다 뒤졌지만 돈이 나오지 않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집이 비었을 때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귀중품을 확인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 들어온 금부치들과 결혼예물 등은 확인했는데 역시 뭔가 하나가 비더라고요. 돌잔치 때 큰언니가 해준 금팔찌가 없었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 넘는 팔찌였거든요. 팔찌가 없어졌어. 큰언니가 해준 거 혹시 못 봤어? 나는 우리 집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게 좀 잘 좀 간수하지. 진짜로 집에 도둑이 들었나? 어쩜 돈이랑 그것만 없어질 수가 있지? 도둑이 들었다고 해도 이미 없어진 거 어차피 못 찾지 뭐. 그나마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자. 좀 이상했어요. 집에 멀쩡히 있던 큰돈과 금팔찌가 없어졌는데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할까 하고요. 당신 전에 어머니가 사다 주신 애기 장난감 안 보인다고 나한테 엄청 짜증내지 않았나? 그거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랬던 거지. 갑자기 없어질 리 없잖아. 돈이랑 금팔찌도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거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더군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없어진 걸 알고 있구나.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구나. 그 장난감 내가 알기론 3만 5천 원쯤 돼. 그런데 돈 300하고 100만 원짜리 금부치가 없어졌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태평하냐고.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스럽게 하네 당신이. 하, 어이없네. 내가 갖고 갔으면 갖고 갔다고 말을 했겠지. 갖고 갔다고 말하면 내가 화낼 것 같으니까 그거 갖다가 어디다 썼냐고 따질 게 분명하니까 그게 싫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고? 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알았어. 됐어.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뭐. 그럼 와서 뭐라도 조사할 거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 그러던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전화기를 뺏으려 하더군요. 진짜 신고하게?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 이 정도라니? 집에 있던 귀중품이 없어졌는데? 400 넘는 돈이 없어졌는데 그냥 넘어가? 그 말에 남편은 소파에 철퍼덕 앉아 이내 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한다는 말이 아이, 맞아. 사실 내가 가져갔어. 요즘 좀 쪼들려서 그 돈 좀 쓴 거야.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근데 왜 거짓말했어? 아니라며. 당신이 이렇게 다그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야.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아들 돌 때 들어온 선물까지 손을 대? 미안해. 잘못했어. 사정이 좀 그랬어. 그동안 생활비 갖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영 찜찜하긴 했지만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차마 나한테는 시댁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말 못하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정확한 진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사정이란 게 뭔데? 요즘 왜 돈이 없는데? 당신네 회사 직원들 월급 밀릴 만한 것도 아니잖아.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질문에 남편은 매우 힘겹게 답을 하더군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했어. 개인적인 일이라.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나 모르게 친구를 빌려줬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이 모든 걸 실토하더라고요. 투자를 좀 했어. 투자라니? 주식? 아니, 이 코인. 기가 막혀서 진짜.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인에 투자한다더니 그중 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사실 오래전 친정아버지가 친구분 권유로 말도 안 되는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큰돈을 날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휘청했었기에 저희 친정은 은행 적금 이외에 그 어떤 투자도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 역시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았죠. 그런데 내 남편이 주식도 아닌 코인이라니. 만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당장 돈 빼라고 할 판인데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집에 있던 돈도 가져가고 거기다 아들 금팔찌까지 갖고 갔으니 그야말로 눈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침착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땄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잃었어? 얼마나? 좀 많이. 잃은 수준인 거야? 날린 수준인 거야? 날린 것 같아. 그러니까 생활비도 집에 있던 현금도 아들 팔찌도 다 날렸다? 와, 정말 대단하네. 설마 따로 빚을 지거나 한 건 아니지? 하지만 빚까지 졌나 봅니다. 제 말에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끝내 제가 다그쳐서 들은 얘기로는 이미 날린 건 다 날리고 신용대출 2천과 보험사 대출 1천, 총 3천의 빚까지 졌더라고요. 미안해. 그 돈은 내가 어떻게든 채울게. 내가 퇴근 후에 알바를 해서라도 빚 갚을 거고 주말에도 일할게. 당신 돈 300이랑 우리 아들 금팔찌도 다시 사놓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어? 남편이 예쁘고 좋아서가 아닌 달리 방법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코인 투자로 몇천 날린 것 때문에 집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일 그 돈이 우리 집 전 재산이었다면 죽이네 살리네 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에 그냥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확히 반반 부담으로 결혼했고 그 후 생활비도 반반이었고 나도 돈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고 싶어서 당신 월급에 전혀 관여 안 했거든? 그게 존중이니까. 애기 태어난 이후엔 당신이나 나나 더 열심히 살아야 했기에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었어. 근데 아니었던 거잖아.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 당신 말대로 애기 태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 큰 돈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자꾸 커졌고 그래서 무리한 거야. 월급쟁이 인생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미안해.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요즘 대출이자 비싸니까 일단 대출금은 내가 갚아버릴게. 대신 앞으로 당신 월급 들어오는 거 모두 나한테 줘. 당분간이 될지 앞으로 계속될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돈 관리할게. 당신 말대로 할게. 고마워. 하지만 그 후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준 건 딱 2달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월급 안 갖다 주냐 물으면 내일 준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고 그 후엔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혹시 얼굴 마주하기라도 하면 온갖 오만상을 쓰고 있었죠. 마치 나한테 절대 말 걸지 마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물론 속뜻은 따로 있었겠죠.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한은 두 사람 사이 대화 한마디조차 없고 남편의 귀가는 계속 더 늦어졌고 하물며 그 사람은 아이에게도 소홀했어요. 낮에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긴 했지만 퇴근 후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는 척하기 전까지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보통의 아빠들은 아무리 귀가가 늦어도 아이 자는 모습을 한 번쯤 확인한다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를 집안 어딘가에 있는 화분처럼 대했죠. 처음엔 관계 개선을 위해 다정하게 말을 붙였어요.
식사 제대로 하고 다니냐, 별일 없냐 등등.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답형의 대답뿐이었고 오히려 제 시선을 피하기 급급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라진 물건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매우 값비싼 화장품이었는데 아는 분에게 선물 받아 감히 쓰기도 아까워 고이 모셔두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없어진 화장품 역시 돈으로 환산하면 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물론 안 쓰고 썩힐 마음은 아니었지만 당분간은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고 당시 쓰고 있는 거 다 쓰면 아껴서 잘 쓰려고 했던 건데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는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나 몰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곤 당신하고 나뿐이니까 묻는 거야. 혹시 못 봤나 해서. 왜? 내가 또 그거 갖고 가서 팔았을까봐? 그 돈으로 또 코인 투자했을까봐? 말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해? 당신 솔직히 지금 나 의심하는 거 맞잖아. 내가 전적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당신이 가져갔다는 의심 없었고 그냥 못 봤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당신 이렇게 과하게 나오니까 없던 의심이 생기네. 참나, 돈 못 버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네. 하다 와이프 화장품까지 팔아 쓴 놈으로 보인다 이거지? 무능한 남편이라 그냥 쓰레기 취급하겠다. 당신 돈 좀 번다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과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빈정대고 나중엔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몸이라도 팔까? 회사 때려치고 원양 어선이라도 타? 아니면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징징대볼까? 당신 눈엔 내가 우습지? 등신 같아 보이지? 이쯤 되니 상대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됐어요. 일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상황이 생겨 잘 차려입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러겠지만 대부분 결혼할 때 비싼 옷들을 사잖아요. 저 결혼할 때도 나름 명품이라 불리는 옷들을 몇 벌 샀었는데 막상 입으려고 찾아보니 실크 블라우스에 보란 듯 커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몇 번 입고 드라이 맡긴 후로 비닐에 덮여 줄곧 보관돼 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커피 자국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얀 블라우스 커피 얼룩이라뇨. 그것도 왼쪽 가슴팍에 커다랗게 남아있는 걸 보니 어쩌다 커피가 튄 것도 아니고 제대로 쏟아부은 자국이었어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마저 남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어보기도 싫었고 물어봐야 나는 모른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입기라도 했다는 거냐 등등 또 듣기 싫은 말만 쏟아낼 게 뻔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하다 요즘 초기 치매가 많다던데 혹시 내가 그런 걸까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후 알게 됐죠. 남편과 저 이외에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일 관련해 사람을 만나러 외근 나갔다가 생각보다 일정이 엄청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일찍 퇴근하라길래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요. 현관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집에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오더군요. 어머 깜짝이야! 언니! 남편 동생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아가씨가 웬일이세요? 오빠 만나러 왔어요? 네? 그게... 저를 맞닥뜨린 신우는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서 신우가 나오니 저는 당연히 아내 남편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더군요.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도 없이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 그게요. 오빠가 도어락 비번 알려줬어요. 오빠가요? 근데 우리 집엔 무슨 일인데요? 말 못하고 난감해하는 신우. 그리고 신우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가방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부가 백화점 간부이신데 이모가 저 결혼할 때 자그마한 명품백 하나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이모부 통해서 사면 엄청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당시 국내에 막 들어온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아가씨가 그걸 왜? 사실 이 상황에서 신우는 어떤 말을 해도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짜내야 하는데 남의 가방 몰래 가져가려다 걸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쓸데없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이었죠. 중요한 자리에 갈 일이 생겨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언니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이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살 수도 없고요. 제가 요즘 돈이 없거든요. 저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명 작가라는 게 말이 좋아 작가지. 한 달에 몇만 원 들어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아가씨 돈 많이 못 버는 것도 알고요. 이런 가방을 덥석 살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제 가방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좀 아니죠. 그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코너에 몰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넙죽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더 세게 나가거나. 그날 신우는 후자를 선택했더군요. 언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년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거 갖고 가서 팔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잠깐 들고 도로 갖다 놓으려고 한 건데 무슨 죽을 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가족이니까 경우에 따라 용서될 때도 있어요. 문제는 몰래라는 거예요. 오빠한테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몰래는 아니잖아요. 가방은 오빠 물건이 아닌 제 거잖아요. 가방 주인이 모르면 몰래인 거 아닌가요? 결국 신우는 할 말이 없어지자 가방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가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신고 있던 신발도 제 거였죠. 아가씨, 그 신발도 제 건데요? 아, 알았어요. 이것도 벗으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 신발을 바꿔 신는 신우. 신고 있던 제 구두를 한쪽씩 힘을 주어 날리더니 자기가 신고 온 구겨진 운동화를 질질 끌며 가버렸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없어진 화장품도 또 커피 얼룩 묻은 블라우스도 모두 신우였구나. 그리고 신우가 이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화장품도 블라우스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순간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 서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아가씨가 왜 우리 집을 드나들어? 무슨 말이야? 당신 동생 방금 우리 집에서 내 가방 가져가다 만났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당신 동생이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쩌다 알게 됐나 보지. 어쩌다라니? 전에 우리 집에 왔다가 내가 누르는 거 보고 외웠을 수도 있잖아. 7자리 숫자를 한 번 보고 외운다고? 우리 아들 주민번호 뒷자리를? 외울 수도 있지. 맘 먹고 외우면 그거 못 외우겠어? 왜 마음을 먹냐고? 왜 우리 집 비번을 외우냐고? 몰라, 모른다고. 정 궁금하면 당신이 직접 물어봐. 물어봤어. 당신이 알려줬다잖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 결혼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요. 남편과 냉전 시간을 가지면서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이 안 돼서 살짝 겉도는 거겠지. 일 좀 풀리면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의 거짓말은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던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잠깐 쓰고 도로 갖다 놓는다길래 비밀번호 알려준 거야. 작가랍시고 머리 싸매고 있지만 잘 안 풀려서 낑낑대고 있는 게 딱해 보였어. 당신은 동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보고 있기에 짠하거든.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마땅히 입고 갈 옷도 없고 가방도 없다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 마음 같아서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싶은데 당신도 알잖아, 요즘 내 사정. 그래서 내가 그러라 했어. 미안해. 나한테 미리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 말하기 미안해서 그랬지. 나 요즘 당신 얼굴 보기도 미안해. 그래, 미안해서 그랬구나. 미안해서 인상 쓰고, 미안해서 말 붙여도 모른 척하고, 미안해서 아들한테도 소홀했구나. 그만해.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힘들어. 힘들다, 괴롭다라고 말하면 이해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실직고하고 사과하길래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화장품도 블라우스도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었지만 옹졸해 보일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따져봤자 모든 게 되돌려지지 않기에 그쯤에서 끝내려 했어요. 헌데 끝내고 싶어도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제 속을 뒤집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간단한 안부만 묻던 사이였고 고부간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 본연의 모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여실히 알게 됐어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걸요. 예, 나 너한테 많이 섭섭하다. 왜 그러시는데요? 어제 네 시누이랑 무슨 일 있었다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애를 쥐잡듯이 잡았니? 쥐잡듯 잡았다고요? 제가요? 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 가뜩이나 되는 일 없어서 속상한 애가 제 올케한테 무시당한다고 얼마나 서러웠겠어. 모멸감을 느꼈단다, 모멸감을. 모멸감? 남의 물건 몰래 갖고 가다 걸렸는데 부끄러움이 아닌 모멸감을 느꼈다고? 글쎄요. 아가씨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딱히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것도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네가 손이 올 테니까 조용히 집으로 들여서 타일렀어야지. 도망치듯 가버린 건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걔가 그것 좀 빌렸으면 안 되니? 그깟 손바닥만한 가방 며칠 없다고 죽어? 뭐가 문제인지 포인트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저 그 가방 없어도 안 죽어요. 근데 아가씨도 모멸감 좀 느낀다고 죽진 않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가방과 모멸감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그깟 손바닥만한 가방 가져가는데 왜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깟 건 말하고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메시지 하나 보내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도 너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자체만으로 말을 하고 가져갔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니? 어머니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저는 어머니가 그이도 아가씨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운 사람이라면 양심껏 행동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양심이 조금 엇나간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내 물건 아닌 거는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탐나는 물건 필요한 물건 있으면 능력껏 마련하거나
그게 안 되면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설마 몰래 가져가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어머니, 저 지금 출근길이라 길게 통화하기가 불편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퇴근하고 들릴까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모처럼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됐다! 오지 마라! 전화를 끊고 실소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가 뜨거워졌어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나만 올바르게 살고 나만 사랑으로 보듬어준다면 다 잘 될 거라 믿었는데 제 능력밖에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바보가 아님을 알려줘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름 반성을 했는지 저와 일상적인 대화도 조금씩 나눴고 아이에게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단지 나한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달라진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겐 더없이 좋은 일이니까요. 그 사이 시아버지 제사도 있었고 시댁 친척 결혼식도 있어서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을 몇 번 보긴 했는데요. 약간의 냉랭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당신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굳이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흠집 생긴 감정에 락스를 붓는 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자기가 친정에 들러 아이를 맡기겠다며 먼저 일찍 출근했는데요. 저는 그날 회사 일로 인감도장이 필요해 급하게 찾아보던 중 그 도장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감도장이란 게 자주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들과 따로 모셔두었는데 여러 번 찾아봐도 분명 없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진 건 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금 통장도 없어지고 결혼할 때 마련한 700만 원짜리 남편의 예물시계, 그리고 아들 돌잔치 때 들어온 금부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더군요. 지난번 팔찌 없어졌을 때도 모두 제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그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남편이구나. 아직도 여전히 코인인지 뭔지를 하는구나. 가까스로 누그러뜨린 마음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보다. 이번엔 절대 안 참겠다 맘먹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따지려던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현금과 아이 팔찌 없어졌을 때 혹시나 해서 집에 CCTV를 설치했거든요. 물론 남편은 모르게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돌려봤어요. 남편에게 따지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게 유리했으니까요. 그런데 CCTV 속 범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신우도 아니었고요. 천연덕스럽게 안방에 들어와 여기저기 서랍을 열어보며 거리낌 없이 우리 집 물건을 챙기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찌나 느긋하게 훔치던지 침대에 누워 대자로 뻗어 TV까지 보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도 아닌 내 집에서 내가 없는 사이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어디엔가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닌 진짜 도둑이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부탁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들, 자기들끼리 신명나게 날 우롱하고 있었던 거죠. 전 그날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 사이좋게 아침밥을 먹고 있더군요. 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회사 안 가요?
너가 웬일이냐? 혹시 애라도 맡기려고 온 거야? 아니요. 회사 못 간다고 연락하고 이리로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제 전화를 안 받길래 어쩔 수 없이 달려왔어요. 제 표정을 보고 시어머니도 뭔가를 느끼셨던지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요?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우리 아들 돌반지 주세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뻔뻔함을 장착하시더라고요. 돌반지라니? 그걸 왜 나한테 달래? 어머니가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통장이랑 인감도 없던데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가져가? 그러게 말이야. 언니, 지난번에 내가 가방 가져간 것 때문에 일어나 본데요. 저야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건 너무 오바 아니에요? 오바? 오바라고요? 그래, 너 해도 너무한다. 신우도 모자라 어떻게 시애미까지 도둑년 취급을 하니? 증거 있어? 무슨 근거로 내가 가져갔대? 당당했을 겁니다.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버젓이 내 아들 돌반지와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에 본인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들이대자 너도 참 별나다. 사람 사는 집에 CCTV를 설치하다니. 어디 너 같은 애랑 무서워서 살겠니?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희 물건 가져가셨냐고요? 그것도 말도 없이 몰래 오셔서. 애미가 내 아들 집에 가는 게 몰래야? 내가 남이니? 남이 아니면 물건 가져가신 것도 당당하셔야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어머니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고만 있자 신우가 나서더군요. 언니, 사실 그동안 엄마가 오빠네 가고 싶어도 언니 눈치 보여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저지른 일도 있고 또 오빠가 월급 못 갖다 준다는 얘기도 들어서 언니 볼 면목이 없대요. 그래서 언니 없을 때 들렸던 거예요. 사실 엄마 입장에선 오빠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와, 누가 식구 아니랄까봐 신우 역시 포인트에서 벗어난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사납고 까탈스러워서 일부러 없을 때 아들 집에 오신 걸로 하죠. 근데 손자 돌반지며 통장 가져간 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것도 며느리 미워서 그러신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에서요? 그렇다 쳐도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돈 되는 것들만 갖고 가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미우면 남편을 데려가든지 제 아들을 데려가지 그러셨어요? 그래, 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나간다더니 다 이유가 있구나. 말 한번 똑부러지게 잘한다. 네, 저 능력 좋아서 받아야 될 것들도 잘 받아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간 것들 도로 주세요. 화를 내며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반지와 통장 도장만 받으면 그 길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나무인이더군요. 그야말로 배째라 하는 수준이었어요. 없다. 없다니요? 통장에 든 돈은 찾아서 다 써버렸고 돌반지도 팔았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나 본데. 아가씨는 좀 빠지세요. 어머니, 어서 주세요. 빨리요. 없다고. 진짜로 없어. 다 썼어. 솔직히 네가 나 제대로 용돈 한번 챙겨준 적이 있니? 없잖아. 애 봐준다는 명분으로 네 친정에만 퍼다 주지 않았어?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니? 이가 갈렸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아닌 남이었다면 욕을 퍼부었을 판이었죠. 그저 지 친정밖에 모르지. 친정에 돈 퍼다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받았으면 받았지 갖다 준 적 없고요. 그런 논리라면 어머니도 큰 신우한테 가서 용돈 달래야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희 애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돼요?
애아빠가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판국에. 아유, 말로는 못 이기겠네. 그래, 너 잘났다. 말로는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요. 저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못 넘어가면 뭐? 도둑년 잡았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냐? 글쎄요.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시댁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다리가 미친 듯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 걸어 쏟아낼 참이었어요. 지난번 신우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바뀐 번호를 알려준 건 남편이 분명히 했으니까요. 그렇게 길바닥에 철퍼덕 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한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무심코 집에 있는 CCTV를 보게 됐는데요. 세상에나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안방 침대에서 꾸물꾸물거리는 모습,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누워서 꾸물거리고 있지 않더군요. 내가 자고 나온 침대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로 이미 충분히 어질어질한 상태인데 거기다 이건 또 뭔가 싶더군요. 이 집 사람들이 오늘 작정을 했구나. 내가 어디까지 참나 테스트해보려고 아주 나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댁에 들러 한바탕 쏟아내고 난 걸 알면 시어머니든 신우든 분명 남편에게 연락을 할 테니 그러면 방금 내가 본 장면이 서둘러 마무리될 텐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두 사람이 정리하고 나갔다고 해도 뭔가 사소한 거라도 증거는 잡아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CCTV를 계속 봤습니다. 의외로 두 사람은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하던 일에 집중해 있더군요.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이 뒤집혀도 아랑곳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7자리를 누르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가까스로 문이 열리긴 했지만 아하, 안에서 고리를 잠궈놨더라고요. 덜컹덜컹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나고 덜컹거리는 소리까지 나자 인터폰 화면으로 누구인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열어! 당신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열라고! 잠시 후 다급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당신은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는데? 문은 안에서 왜 잠궜어? 빨리 열어! 좀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급하게 옷을 찾아 입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안 봐도 눈에 선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침대 위에 있던 여자는 어디로 숨어야 하나 호둥지둥 대고 있었겠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문 열라니까? 대략 한 3분쯤 지난 것 같아요. 남편이 주섬주섬 문을 열더군요. 당신 회사 간 거 아니었어? 그러는 당신은? 출근한다더니 나가서 왜 다시 왔는데? 그게 몸살기가 있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자느라 늦게 문 연 거야? 샤워하고 있었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샤워를 했다. 실제로 남편의 이마에 물기가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물기는 분명 땀이었습니다. 거기다 머리카락은 지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그 어디에도 물기 하나 묻어있지 않았죠. 문은 안에서 왜 잠궜는데? 몰랐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못 들었어? 그랬어? 전화 온 줄 몰랐는데 진동으로 해뒀나 보다. 그제서야 남편은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많이 했고 아마 시어머니와 신우의 전화도 여러 번 와 있는 걸 확인했겠죠. 그걸 본 남편은 매우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전화가 많이 와 있었네. 머릿속이 터질 듯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모든 뇌세포를 풀가동 중이었죠. 머리 돌리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근데 당신은 이 시간 웬일이야? 아니, 당신도 몸이 안 좋은 거야?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없어진 물건부터 시작해 시댁에 다녀온 얘기, 그리고 방금 전 상황 모두 지켜봤다. 침대에 있던 사람 누구냐? 미친 듯이 다 쏟아낼까? 하지만 일단 침을 삼키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흥분하고 날뛰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어요. 원래 청주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로 미뤄졌어. 그래서 그냥 월차 내고 들어온 거야. 내일 아침에 청주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구나. 밥은? 밥 먹었어? 아니, 모처럼 나가서 먹을까? 시간이 몇 시인데 밥 타령을 해? 이제 고작 10시인데. 당신 아침 먹고 나갔잖아. 당신이 안 먹었을까봐 그렇지.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 절대 말려들어선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전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몸살 게 있다면서 들어가서 쉬어. 샤워를 마저 하든가. 당신은 뭐 하려고? 나? 나는 모처럼 집안 정리나 하지 뭐. 여기저기 엉망이잖아. 집안 정리를 핑계로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남편과 함께 있던 사람이 숨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일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새 침대가 싹 정리되어 있더군요. 우선 침대 밑을 살펴봤습니다. 침대 밑 청소한 지 한참 됐는데 오늘 제대로 싹 밀어야겠다. 이어서 안방 화장실에 가봤어요. 샤워부스에 물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안방에서 샤워했구나? 타월도 한 번씩 싹 삶아야 되는데. 그리고 드레스룸도 열어봤어요. 역시 거기에도 사람은 없더라고요. 옷 정리도 해야 되는데 저걸 언제 다 하냐? 다음엔 거실, 화장실, 그리고 아이방과 또 다른 방까지 다 열어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그 사이 밖으로 나갔을 리는 없는데. 여보, 집 정리는 나중에 하고 우리 모처럼 영화나 한 편 볼까? 우리 애기 태어나고 극장 간 적 없잖아. 장모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늘은 밖에 나가 놀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때 눈치를 챘어요. 날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구나.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아직 집에 있구나. 별로. 당신 컨디션도 안 좋다면서 무슨 영화야. 그냥 쉬어. 나 혼자 슬슬 정리할게. 안방은 나중에 할 테니까 문 닫고 푹 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의 시선이 자동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향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본인이 직접 숨겼을 테니. 그곳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발길을 주방으로 돌리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왜? 설거지 해야 돼? 내가 할게. 설거지 아까 다 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 쉬라고. 주방에 사람이 들어갈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린 없었고 그릇들 넣어놓은 벽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은 곳은 딱 한 군데였는데 바로 그때 제가 예상했던 그곳에서 뭔가가 툭 튀어나오더군요. 싱크대 아래에서 툭 하고 굴러떨어진 것. 간신히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였죠. 갑자기 튀어나와 약간 놀라긴 했지만 그때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이 놀랄만하진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이 나올 거란 건 예상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려 하더군요. 사실 당신이 의심할까봐 숨으라고 한 건데 우리 회사 직원이야. 아직은 인턴인데 나랑 근처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음료수 쏟아서 집으로 데려온 거야. 커피도 아닌 과일 주스를 쏟아서 끈적끈적하다길래 씻고 가라고. 딴에는 논리적이다 생각했겠지만 남편은 내내 말을 버벅였고 속옷 차림의 여자는 거의 울 분위기였습니다. 저기요, 진짜 그래요?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주스를 쏟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여자는 겁에 잔뜩 질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랬구나. 주스를 쏟으셨구나. 주스 쏟은 옷은 어딨어요? 이렇게 된 김에 싹 빨고 건조까지 해서 드려야지. 그럴까? 하긴 그게 낫겠지? 벗어놓은 옷 어딨어요? 이미 세탁기에 넣으셨나? 여자의 옷은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 거실에 펼쳤어요. 예상대로 그 어디에도 주스 쏟은 자국은 없더군요. 벌써 빨아서 말린 거야? 그런데 새로 빤 옷을 왜 베란다에 뒀을까? 그냥 제 옷을 빌려드릴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나 66 입는데. 여보, 그게 아니고. 딱 봐도 저보단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일단 몇 개 갖다 드려볼까요? 뭐라도 하나는 맞겠죠. 순간 속옷 차림의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잔뜩 찔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집 비웠다고, 아무도 없다고. 네, 알아요.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 쉽게 못 데려왔겠죠. 분명 오해 살 만한 일이니까요. 그래, 맞아. 당신이 오해할까봐 거기에 잠깐 숨으라고 한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면 두 사람 내가 예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둘이 바람이 났는데 와이프 출근하고 없는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데이트를 했다. 요즘 몰카다 뭐다 해서 모텔 가는 것조차 편하지 않으니까 아예 우리 집이 낫겠다. 그런 거지? 맞지, 여보? 그제서야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한다는 듯 철퍼덕 소파에 앉더군요. 분명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허둥대며 출근을 했고 아이를 들쳐안고 아이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친정집으로 달려갔다 회사로 출근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죠. 그에 비해 남편은 제가 나갈 때까지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내 새끼 내가 챙기는 게 당연했고 내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이 좋았을 겁니다. 애기와 일에 정신 팔려 자기가 코인으로 돈을 날리는지 어린 여자애 데려와 침대에서 뒹굴던지 전혀 의식 못하는 와이프. 그래서 시어머니며 신우에게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와이프 옷이든 돈이든 마음껏 써라 했겠죠.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았으니 저한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저는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옷을 들어 베란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뭐예요? 얼른 나가서 주워 입지 않고. 나가. 여기 계속 있으면 험한 꼴 볼 수도 있어. 여자는 주춤거리다가 제 표정에 겁을 먹었는지 울면서 속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내려다보니 1층 화단에서 나무에 걸린 옷을 꺼내느라 애를 먹고 있더군요. 어찌나 급하게 나갔는지 전화기도 두고 가버렸더군요. 하지만 전화기 챙기겠다고 다시 돌아올 순 없었겠죠. 얘 전화기 두고 갔네? 당신이 갖다 줄래? 아니다. 그냥 던져주지 뭐. 저는 또다시 베란다 창밖으로 핸드폰을 던져주었어요. 그 여자 머리 위로 떨어지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옆으로 빗나가서 떨어졌죠. 미안해. 변명도 핑계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저는 남편의 뺨을 힘껏 올려 붙였습니다. 한 대 갖고는 성이 안 풀려 정신없이 때렸어요. 머리는 이성을 찾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제 손은 이성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따귀를 맞으면서도 남편은 반항 한 번 안 하더군요. 스스로도 맞아도 싼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라더군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아가씨인 것 같은데 어쩌다 남편과 눈이 맞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상간녀 딱지를 붙이게 된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고 며칠 후 다시 오라길래 갔더니 제 눈앞에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상간녀 위자료 소송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보낼 주거 침입과 절도죄 신고 절차 서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대로 소송 접수하고 신고도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맞소송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주저없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모든 게 당당했으니까요. 얼마 후 상간녀의 엄마가 찾아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본인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물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친권까지 가져왔어요. 그런 집안, 그런 아빠 밑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 집안과는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두 한 방에 몰아넣고 몇 날 며칠 걸려 굶어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속상해하지도 말고 팔자 타령도 하지 마.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운이 나빴던 것 뿐이야. 나도 그 인간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다. 근데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서서히 없애. 화는 나도 네 아들 아빠야. 용서까진 못해도 되도록 잊어. 그게 너한테도 도움돼. 아이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빠를 찾지 않아 고맙긴 해요. 하긴 아빠가 많은 종을 주지 않았으니 그립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아빠의 부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결핍 없이 키워야 될지 숙제가 많이 남아있네요. 감사하게도 예뻐해주는 외가 식구들이 많아 외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범한 아빠의 사랑은 누릴 수 없겠죠. 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결혼의 모든 것이 후회스럽지만 제 아이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꿋꿋하게 살아가는 엄마,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충실히 주는 엄마가 될 거예요. 매일 밤 아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되어 고스란히 아이 마음속에 담기길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